대출 쪽이나 이런 것을 많이 규제를 해버리다 보니 어찌 보면 이제 개인들 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수익을 돌리는 그런 형태가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 솔직히 그 대부업도 그랬고 이 NPL도 그렇고 이 투자자들한테 조금 매력이 있었던 거는 세금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간접 세금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저희가 보통 사면 취득세 들어가고 보유세 들어가고 양도세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예. 이 NPL이라던가 좀 전에 얘기해 주신 이제 대부업 말 그대로 부동산 금융업 뭐 P2P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되 즉 아주 안정적인 담보적 성격을 가진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되 내가 그걸 사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더라. 그리고 세금을 낼 것이 별로 없더라. 그런데 거기에 따른 약간의 수익도 동반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작용했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까 방금 전까지는 제가 그 음, 기존의 그 NPL 시장에 대한 거 네. 그걸 설명드렸고 지금은 이제 NPL 시장이 예전만 못하고 많이 가라앉았다라고 음, 말씀드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탈출구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2P 채권이에요. 음, NPL 시장이 이제 그 조금 식은 이유가 두 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는 일단 연체 이자율이 떨어졌다는 거, 네. 또 하나는 개인이 할 수 없고 음, 법인을 설립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 문제였는데 이 둘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법인을 설립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불편함보다는 음, 일단은 은행의 NPL 채권을 사도 근저당권부 채권을 사도 이자율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까 아, 그러다 네. 보니까 수익이 줄어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존의 NPL 업체들도 지금 대부 쪽으로 또는 P2P 쪽으로 자꾸 이제 음, 방향을 틀고 있다라는 음,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NPL 채권이라 하시고 그러면 은행의 채권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 P2P 시장이 커지면은 거기서도 부실 채권이 나옵니다. 음, 거기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P2P 제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P2P 업체라는 법인이 네. 광고를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을 해요. 네. 일정한 어떤 부동산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하면서 음,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그 투자금이 들어오면 일정한 음, 담보물에다가 저당권을 음,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투자금은 이제 물론 담보물 제공자인 채무자한테 이제 대여금으로 주는 음, 것이죠. 나중에 안 갚으면은 결국 이 부동산 경매에서 회수는 가지고 P2P 업체에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돈을 반환하는 그런 음, 구조입니다. 그런데 은행과는 달리 이 P2P 업체는 정상 이자를 굉장히 높이 받아요. 음. 보통 연 15% 내지 18% 정도를 아, 받고 네네. 만약에 연체가 되면 거기다가 가산이자 3%. 그러면 연 18%를 정상 이자로 했을 때는 나중에 연체 시 가산이자 3%를 더하게 하니까 연 21%. 이 연 21%가 연체 이자율이 되는 음,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채권을 사가지고 나중에 투자를 했을 때 그 수익이 은행에 채권 사서 샀을 때 얻는 수익보다는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이제 P2P 시장이 커지면서 P2P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실화된 채권, 일종의 음, 넓은 의미에서 NPL인데 네네. 이런 채권에 투자할 기회는 앞으로 음, 좀 더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가적인 NPL 시장도 다양해졌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우선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무조건 은행권에서 나오는 저당권만이 이 투자할 수 있는 NPL 물건이었다면 이제는 훨씬 더 다양해졌다. 그래서 나름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지금 그 오늘 이제 저당권이 즉 근저당권이 유동화, 팔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도 배웠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부실채권, 즉 NPL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NPL을 사올 때도 내 돈을 다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라 질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올 수도 있고 또 이 은행에서만 나오는 NPL뿐만 아니라 P2P 업체, 또 대부 업체라고 하는 부동산 금융업 쪽에서도 이러한 물건들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이 좀 투자처가 다각화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부동산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나의 부동산을 자산을 불려가기 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품들이 요즘 나오고 있고 어떤 투자 방법들이 이 고려가 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아주 간략하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하나 이 아까 그 이쪽 P2P 채권과 음, 연결해서 하나 한마디만 더 첨언한다면요. 네, 어차피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자 할 때는 아까 그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잖아요. 네네. 낙찰을 받으면 취득세 내야 되죠. 음, 또 팔 때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이자 내야 되죠. 예, 그런데 또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 내야 되죠. 네. 이 부동산 자체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 이제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매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경매를 음, 통해서 투자를 하면 되고 또 시간이 조금 오래 소요될 것 같은 것은 일단 싸게 사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네. 금융이자가 나가니까. 그런 점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경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음, 남아있는 과정에서 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인데 우선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투자라는 것이 꼭 이렇게 부동산을 이렇게 취득해서만 하는 것이 음, 전부는 아니고 특히 소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음, 이런 P2P 채권에 대한 NPL 투자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또 P2P 투자 자체도 가능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P2P 업체에서 이제 어떤 물건의 담보를 설정하는 조건으로 자금 투자를 요청하는 광고. 이 광고는 보통 그들 그 홈페이지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 해당 물건의 담보 가치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음, 투자를 하시게 되면 연한 15% 내지 18% 이자를 얻을 수 있으니까 소액으로 하실 분들은 일단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데 다만 항상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음. 하시고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실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투자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조금이라도 저희의 이런 동영상이 도움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